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조 때 세자 건조 문제로 선조의 진노를 받고 축출된 송강 정철의 그 처벌 수위를 놓고 유성룡과 대립을 한 이산해의 인물상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보는 역사 산책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이산해는 1539년 중종 34년에 한성부에서 태어났어요. 고려 말의 성략의 대가인 목은 이색의 7세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토정비결을 지은 토정 이지암 선생이 바로 이산해의 작은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집안이 을사사화 때에 소윤과 대윤의 그 싸움이 있었을 때 윤원영 일파에게 피화를 당해서 친척들이 전부 거기 연루가 되었었던 것 같아. 이산해가 6살 때에 을사사화가 일어났어요. 1545년. 그 친지들이 을사사화에 연계가 돼가지고 충청남도 보령으로 이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산해가 23살 때 식년 문과에 합격을 해가지고 벼슬에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 벼슬이 승문원의 권지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승승장구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1572년에는 2조 좌랑과 2조 정랑을 거쳐서 2조 참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인사권을 가진 그런 부서지요. 2조 참의 시절에는 그 서인계 인사들과 그 친지들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아주 집중적인 공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578년에는 그 대사관이 됐는데 이때 진도군수인 이수라고 하는 사람이 서인의 그 실권자인 윤두수, 윤근수 형제에게 뇌물을 줬다 하는 것이 노출이 됐어. 그래서 이 사관원의 대사관으로서 그 이수의 죄를 논제하는 과정에서 그 뇌물을 받은 윤두수, 윤근수 형제를 탄핵을 해서 파직을 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인세상이 됐었는데 10년 후인 1589년에는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서인의 거두인 이 정철이 동인들한테 밀리던 서인 세력이 드디어 이제 정여립 그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반격을 개시해. 그래서 정철이 의관이 돼가지고 정여립은 이미 자결을 했지만 그 동인의 이발이라든가 최영경이라든가 정계청이라든가 이런 동인의 실권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여버렸단 말이지. 심지어는 영상으로 있는 그 이산해 또 좌의정으로 있는 유성룡까지도 얽어서 그 정여립의 사건에 얽어서 탄핵을 시키려고 했었지만은 당시 선조가 두 사람을 아주 신임을 해서 결국은 정철이 뜻을 이루지 못했지. 이렇게 이산해가 윤두수를 몰아냈다가 10년 후에 다시 서인의 정철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동인들이 큰 피화를 당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철이 권세를 잡고 좀 정철의 힘이 세질 이런 즈음에 이제 정철한테 또 위기가 불어닥쳐. 1590년에 영의정 이산해가 좌의정인 정철과 우의정인 유성룡을 불러서 이 선조의 나이가 40이 넘었고 또 병환이 자주 있으니 세자를 이제 세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서 셋이서 의논을 하면서 그래도 광해가 제일 낫다. 광해군이 제일 영민하고 제일 낫다. 그러니 우리가 광해군을 세자로 밉시다. 이렇게 이제 셋이 묵계를 하고서 다음에 선조 앞에 나가서 이런 세자의 건조 문제를 건의를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어. 그런데 이제 이산해는 그렇게 겉으로는 광해군을 내세우는 쪽으로 서로 합의를 해놓고 이제 이산해가 생각할 때는 선조가 광해군보다는 인빈김 씨의 아들인 신성군을 더 총애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그 인빈김 씨의 오라버니인 김공량한테 찾아가가지고, 자, 지금 이 송강 정철이 그 인빈김 씨의 아들인 신성군을 제쳐놓고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공량이 자기 여동생 인빈김 씨한테 가서 그 사실을 얘기해. 그러니까 인빈김 씨가 선조한테 또 찾아가가지고 참 억울하다. 내가 이 아들 낳아가지고 그래도 그 왕께서 말이지. 그래도 이 신성군을 이렇게 총애하고 계신데 신하 정철이 이렇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해서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면 우리 모자는 갈 데가 없다. 이러니 좀 막아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이사내가 다 모의를 해놓고 막상 조정에 나가는 날에는 병을 핑계로 해서 이사내는 나가질 않아. 정철과 유성룡 두 사람이 선조 앞에 나가서 부복을 하고서 두 사람 중에서 그 유성룡은 조금 원만한 편인데 송강 정철이 좀 성질이 급하고 과격하단 말이지. 그 송강 정철이 먼저 선조 앞에서 이제는 이제 세자를 책봉할 때가 됐는데 여러 왕자 중에서 그래도 광해군이 제일 총명하고 영민하다. 그래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할 것을 주청드린다. 이렇게 정철이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 선조로서는 인빈김 씨한테 이미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정철이 모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마 정철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인빈김 씨가 얘기한 거하고 딱 맞단 말이지. 선조는 신성군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달라고 하니까 아주 선조가 대단히 노여워하면서 그 자리에서 정철을 파직을 시켰어. 그리고 이제 귀양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그 강경파인 이사내하고 온건파인 우성전하고가 강하게 부딪혔어. 송강 정철을 귀양 보내는 데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사형을 시킬 것이냐. 그래. 그 우성전 같은 사람은 그래도 나라의 정승을 지낸 사람을 그렇게 사형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우성전은 귀양을 보내는 선에서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사내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기축국사 때 송강 정철한테 우리 동인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느냐. 그래도 이거를 귀양 보내는 선으로 끝나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근데 서해 유성룡은 우성전의 편을 들어서 귀양을 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 그래서 이때에 정철을 귀양 보내는 문제로 강경파인 이사내와 온건파인 우성전이 갈라섰어. 이사내는 북악산 밑에 있다고 그래서 북인으로, 또 우성전은 남산 밑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남인으로. 이 동인이 이때 비로소 이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져서 북인의 영수는 이사내가 되고 남인의 영수는 우성전, 유성룡이 되면서 아주 남인과 북인이 극한 대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후에 1592년에 이제 드디어 임진왜란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때 이제 이사내가 앞장서가지고 평양으로 몽진을 하는 안을 제시를 해요. 4월 13일 날 동래부사 송상현이 전사를 하고 또 충주에서 신립장군마저 패하니까 그래서 선조의 몽진을 주장한 것이 이사내예요. 근데 나머지 대신들은 이사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한양을 지켜야지 임금이 떠나면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상소를 했지만은 이사내의 주장에 의해서 선조가 이주로 피난길에 올라가게 된단 말이지. 피난 도중에 이제 대신들이 이사내의 주장에 의해서 선조를 따르기는 하지만은 자, 이사내가 그 동인으로서 책임이 막강하단 말이지. 이 외국의 사신으로 갔던 서인의 황윤길은 왜 저기 쳐들어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이사내는 그 동인의 김성일의 보고를 따라가지고 무사한 일을 했단 말이지. 영상으로서 책임이 있다. 결국은 이사내는 영의정에서 파직이 돼.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때 그 원균과 이순신이 처음부터 상당히 갈등을 빚잖아요. 그래 이제 이순신이나 권율, 좌의정, 유성룡이 천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인에 가까운 사람이지. 그런데 이제 원균은 서인의 그 윤두수하고 동서지간이야. 이게 원균은 서인에
가담이 돼 있는 사람이고 이순신은 남인에 가담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산에는 그 이순신과 권유를 그 유성룡이 지지를 하니까 이산에는 서인인 윤두수의 동서 원균이 편을 들고 나섰어. 이렇게 아주 청략적으로 이건 뭐 어떤 옳고 그름도 없이 상대당을 남인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무조건 그 반대파에 손을 들어준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성룡과 이산에는 같은 동인에서 몸을 담고 있다가 갈라진 세력인데 오히려 그 적대당인 서인 쪽과 이산에는 오히려 더 가까이 지내고 남인과 북인 사이에는 아주 더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남인과 북인 사이에 아주 갈등이 심화될 쯤에 선조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이산해를 영의정에 다시 복귀를 시켜. 영의정에 복귀되고 2년 만에 또 이제 서인 쪽에서 다시 또 상소가 또 빗발같이 일어나서 2년 만에 이산해가 또 다시 퇴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제 임진왜란 중에 외란 중에 선조가 피난을 하면서 할 수 없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해가지고 분조를 만들어서 외적과 대응을 하면서 각지에서 의병을 모집해가지고 그 광해군이 아주 큰 활약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선조가 다시 장가를 들었어. 이 광해군보다도 아들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린 그런 왕비를 맞아들였어. 바로 인목대비지. 그리고 그 인목대비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적자가 됐단 말이지. 그 조정에서는 기왕의 세자 광해군보다도 적자가 태어났으니까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다시 생겨. 그러니까 선조로서도 적자가 있으니까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지는 거지. 그런데 영창대군을 세자로 만들기 전에 선조가 1608년에 사망을 하게 돼요. 사망을 했을 때 조정에서는 영창대군의 편을 드는 무리들과 또 기왕의 세자인 광해군의 편을 드는 무리들하고 이렇게 양분이 돼버렸어요. 이때 그 이산에는 영창대군의 편을 들지 않고 전에는 인빈김씨 아들인 신성군의 편을 들었지만 이 적자가 비록 적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영창군은 너무 어리단 말이지. 그래서 이 이산에는 선조가 사망하고 나서 중신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광해군이 편에 들었어. 그래서 결국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북인들이 다시 분열이 된 거예요. 광해군의 편을 든 무리들은 대북이라고 하고 또 영창대군을 추종하던 무리들을 소북이라고 해서 이 북인들이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산에도 선조가 죽은 그 다음에 사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이산해에 추종을 하던 대북들은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산해는 죽었지만은 이 대북파들이 아주 전성기를 맞게 됐어. 그러다가 이제 광해군이 축출되고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시 또 서인의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이 동인과 서인의 다툼 그런 시대에 살다 간 사람이 바로 이 이산해예요. 이산해는 이제 죽고 충청남도 예산군 이 대술면에 장지를 마련해 가지고 예산군 그 대술면에 안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제 이산해의 둘째 사위가 바로 한음 이덕형이야.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그 한음 또 사육신의 한 사람인 이계. 이계는 그 이산해의 고조부의 아우라고 그래. 네? 그래서 이산해의 작은아버지는 토정 이지함, 또 이산해의 둘째 사위는 영상을 지낸 한음 이덕형이고. 그런데 이 사초에 나타난 이산해의 평가는 지금까지 나열한 것처럼 좀 아주 그 나열하기 힘들 만큼 그 권모술수에 아주 능한 그 역적 또는 간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영의정을 2번이나 했지만은 관직에 나가면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또 파직 탄핵 상소가 빗발치듯 하고
이렇게 이산의 일생은 영의정을 2번이나 지냈지만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기술이 됐다.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가 된 이후에 줄곧 서인과 최전선에서 아주 강경하게 대립해오던 이산해의 시대를 한번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이산해의 작은아버지 이지함의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역사 산책을 가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